저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1963년 일본 통산성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8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죠. 일본은 비웃었습니다. 미국도 거절했고 세계은행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독일만 달랐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삼성 부품 없이는 제품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이 처참하게 틀린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죠. 89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석양을 봤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붉은 빛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시카와 켄지. 그게 제 이름입니다. 한때 일본 통산성에 촉망받는 관료였고 한국 담당 과장으로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이죠. 지금은 그저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켄타였죠. 32살, 일본 굴지의 전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할아버지. 켄타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무슨 일이냐?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켄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회사가 난리예요. 무슨 난리? 켄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삼성이요. 삼성 배터리 공급이 3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 라인 절반이 멈춰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삼성. 그 이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60년 전 저는 그 나라를 어떻게 평가했던가요? 대체가 안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켄타가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품질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공급량도 그렇고 삼성 말고는 답이 없어요. 중국산은 품질이 안 되고 일본산은 가격이 안 맞고. 켄타가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미치겠어요. 우리가 왜 한국 회사 눈치를 봐야 해요? 우리가 일본이잖아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쓰렸죠. 세계 2위.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은 독일에게도 밀려 4위로 추락했죠.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할아버지는 통산성에서 한국 담당하셨잖아요. 켄타가 갑자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6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회의실의 담배 연기, 서류 넘기는 소리, 동료들의 비웃음,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그 보고서. 대한민국 회복 불가능 국가. 그 제목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켄타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켄타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쿄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그 불빛들 사이로 삼성과 LG, 하현대의 간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60년 전 저 자리에는 써니와 파나소닉, 토요타만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간판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60년 전 이야기다.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35살이었어. 통산성 한국 담당 과장이었지. 젊고 야심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만했어. 켄타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땠는지 아니?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 실업률 47%, 외환보유고는 사실상 제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지. 우리 일본이 35년간 지배했던 나라야. 우리가 떠나고 나서 전쟁까지 겪었으니 남은 건 폐허뿐이었어. 켄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웃었지. 모두가 비웃었어. 저 나라는 영원히 못 일어난다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창밖에 삼성 간판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어.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죠.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통산성 본관 3층 회의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테이블에는 12명의 관료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야마모토 차관이 상석에 앉았고 미우라 국장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석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오늘 안건은 한국 문제입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한국 정부가 또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우라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요? 지난번에도 거절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세계은행에서도 거절당한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시카와 과장. 한국 현황 보고해보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한국 경제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87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87달러요? 누군가 되물었죠. 네. 아프리카 최빈국인 에티오피아가 52달러, 차드가 67달러입니다. 한국은 그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실업률 47%. 일할 수 있는 사람 10명 중 5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외환보유고는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두 달치 수입 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우라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참하군. 산업 기반도 전무합니다. 제대로 된 공장이 없습니다. 수출품이라고 해봐야 오징어와 김, 가발 정도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14%에 불과합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 국가로 분류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보고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야마모토 차관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35년간 지배한 나라야. 구석구석을 다 알지.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어. 저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미우라 국장이 동조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정권입니다. 얼마나 갈지도 모릅니다. 저런 불안정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건 미친 짓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관 거절이 맞습니다. 빌려줘봤자 못 갚습니다. 아까운 돈 낭비입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결정하지. 한국 차관 요청, 거절이야. 서기가 회의록에 기록했습니다. 저도 제 노트에 적었죠. 한국 차관 요청 거절. 그때 사토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한국 정부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제안? 네.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차관을 받겠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담보로? 하하,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야마모토 차관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 저게 나라입니까? 저건 구걸이야, 구걸. 미우라 국장이 테이블을 치며 웃었습니다. 광부, 간호사. 그래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급 몇 푼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었거든요.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리다니. 그런 치욕적인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 나라는 정말 자존심도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웃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시카와 과장. 네, 차관님. 보고서의 한 줄 축. 한국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며 국제금융관례에 맞지 않는다. 검토 가치 없음. 알겠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회의실을 나섰죠.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완벽한 보고였다고 자부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 달 뒤,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 소식이 날아올 줄은. 한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고 동료들의 타자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죠. 미우라 국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과장, 국장님, 무슨 일입니까? 미우라 국장이 손에 들린 전문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봐. 저는 전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외무성에서 온 긴급 전문이었죠. 내용을 읽는 순간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독 정부가 한국에 차관을 승인했다. 그래, 미쳤어. 저 독일놈들이 완전히 미쳤어. 미우라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죠. 서독 연방정부, 대한민국 차관 요청 승인, 광부 및 간호사 파견 프로그램 동의, 임금 담보 조건 수락,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조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사람을 담보로? 미우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 미친 독일놈들이 정말로 받아들인 거야.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도 거절했습니다. 세계은행도 거절했습니다. 우리 일본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것도 저 치욕적인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면서? 왜? 저는 물었습니다. 왜 독일이 저런 결정을 했습니까? 미우라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저 독일놈들이 미쳤다는 거야. 돈을 그냥 버리겠다는 거지. 그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다들 소식 들었겠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한국에 차관을 승인했어. 우리가 비웃었던 그 조건 그대로. 야마모토 차관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러워. 독일이 저런 결정을 할 줄은 몰랐어. 미우라 국장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어차피 저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독일이 돈을 버린 겁니다. 그렇겠지? 물론입니다. 한국이 저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1인당 소득 87달러짜리 나라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회복 불가능 국가입니다. 독일이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됩니다. 저 나라의 한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이시카와 과장, 자네 전문가 의견으로 물어보지.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없습니다. 100년? 네. 100년이 지나도 한국은 우리 일본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나라는 한계가 있어. 우리가 35년간 지배하면서 속속들이 알아. 민족성 자체가 산업화에 맞지 않아. 회의실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 나라는 영원히 농업국가로 남을 겁니다. 독일이 돈 버리는 걸 지켜보면 됩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못 일어난다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독일의 결정은 미친 짓이라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대한민국 회복 불가능 국가. 저는 그 보고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독일이 미쳤군. 저 거지나라에 돈을 빌려주다니. 사람을 담보로 받다니.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어.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서독의 차관 승인은 중대한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임.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 가능성은 0%에 가까움. 그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 될 줄은. 60년 뒤 제 손자가 삼성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지 못해 절망하게 될 줄은. 저 창밖 하늘 아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저는 그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1963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결정을 비웃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통산성에서 한국 담당 업무를 맡고 있었죠. 매달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향을 분석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외무성에서 넘어온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죠.
대부분 별 내용 없는 정기 보고서들이었습니다. 한국 정치 동향, 경제 지표, 사회 이슈. 늘 보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 장의 보고서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독 주재 일본 대사관 보고 한국 파견 인력 동향. 저는 무심코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파견 광부 및 간호사의 연간 본국 송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재 추정치로 연간 5천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5천만 달러.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얼마였더라? 당시 한국 수출액은 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는 돈이 한국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한다고요? 저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주목할 점 파견 인력들의 평균 송금 비율이 월급의 92%에 달함. 이는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수치임. 92%. 월급의 92%를 고향에 보낸다고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월급의 92%를 보내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시카와 과장, 무슨 일이야? 옆자리에 다나카 과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상한 보고서가 있어서. 뭔데? 저는 보고서를 다나카에게 건넸습니다. 그도 읽더니 눈을 크게 떴죠. 92%. 이거 오타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상세 내역을 봐. 저는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파견 인력 생활 실태 대부분 기숙사에서 공동 취사. 외식 거의 없음. 여가 활동 전무. 의복 구입 최소화. 모든 지출을 극도로 억제하며 저축에 집중. 다나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군. 저게 사람 사는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월급의 92%를 보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쉬는 날에도 어디 한번 나가보지 않고. 왜? 저는 그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어차피 저들이 뭘 해봤자 한국은 못 일어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보고서는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 달 뒤 또 다른 보고서가 왔습니다. 한국 파견 인력 누적 송금액 1억 달러 돌파 예상.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억 달러. 그게 한국 연간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차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이상한 동향이 있습니다. 뭔가? 한국 파독 인력들의 송금액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더니 콧방귀를 뀌었죠. 그래서 뭐? 저 돈으로 뭘 하겠어? 하지만 차관님, 이 금액이면. 이시카와 과장. 야마모토 차관이 저를 잘랐습니다. 저 나라는 안 돼. 아무리 돈을 모아봤자 안 돼. 산업 기반이 없잖아. 기술이 없잖아. 인프라가 없잖아. 돈만 있으면 나라가 서나? 그렇긴 합니다만. 걱정하지 마. 저 돈은 결국 허공에 흩어질 거야. 두고 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급의 92%. 저라면 할 수 있을까? 가족과 떨어져 지구 반대편에서 일하면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줄이면서 번 돈의 92%를 고향에 보낼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왜? 그 질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통산성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해 있었죠. 여전히 한국 담당이었습니다. 어느덧 한국은 제 전문 분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한국, 포항제철소 착공. 연간 103만 톤 생산 목표.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제철소?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다고요? 저는 급히 상세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 포항의 종합제철소 착공.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기술 도입. 건설 자금 일부는 파독 인력 송금액 및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충당.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독 인력 송금액. 그 돈이 제철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긴급 사안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제철소를 짓고 있습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제철소요? 한국이? 네. 포항이라는 곳에 종합제철소를 착공했습니다. 연간 103만 톤 생산 목표입니다. 다나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3만 톤, 장난하나? 우리 신일본 제철이 연간 3천만 톤인데 103만 톤이면 동네 대장간 수준이잖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게.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다니. 용광로 불 때는 법이나 알까? 기술은 어디서 가져오는 건데? 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술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 독일이야? 미우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이 참 한국한테 잘해주네. 돈도 빌려주고 기술도 주고. 뭘 믿고 저러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총연장 428km, 4년 내 완공 목표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428km를 4년 안에? 네. 다나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28km면 우리 도메이 고속도로보다 긴데 4년, 불가능해. 우리도 10년 걸렸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진지한 것 같습니다. 미우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풍이야. 저 나라가 고속도로를 깔 능력이 있겠어.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 될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또 불편했습니다. 제철소, 고속도로, 파독 인력 송금액,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상해. 뭐가? 움직이고 있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걱정 많다. 한국이 뭘 하겠어. 우리 일본 따라잡으려면 100년은 걸릴 거야. 그렇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쏟을 뻔했죠. 한국, 경부고속도로 완공. 서울 부산 428km. 2년 5개월 만에 개통. 뭐라고? 저는 신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2년 5개월. 4년도 안 되는 시간에 428km 고속도로를 완공했다고요? 저는 급히 통산성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죠. 이시카와 국장, 이거 봤습니까? 다나카가 신문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봤어. 믿기 어렵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도메이 고속도로는 346km 짓는데 10년 걸렸는데 저들은 428km를 2년 반 만에.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추가 정보 있어? 네. 주한 대사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다나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죠. 경부고속도로 건설 과정 보고 한국 정부는 군 공병대와 민간 건설사를 총동원하여 24시간 3교대 작업을 실시. 작업 인력 연인원 892만 명 투입. 사망자 77명 발생해도 공사 중단 없이 강행. 892만 명. 77명 사망. 저는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쳤군. 네. 완전히 미쳤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은 겁니다. 그래도 됐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나카가 저를 바라봤죠. 네. 됐다고. 완공했다고. 방법이 어쨌든 결과는 나왔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한국을 비웃어왔습니다. 못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내고 있었습니다. 파독 인력 송금, 포항 제철 착공, 경부고속도로 완공. 저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재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평가요? 왜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속도를 보십시오. 저들은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미우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시카와 국장,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하나 깔았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인프라가 달라집니다. 물류가 달라집니다.
서울과 부산이 하루 생활권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우라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철소를 짓고 고속도로를 깔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뭘 하려는 건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었죠. 이시카와 국장. 네, 차관님. 자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한국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야마모토 차관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우리를 못 따라와. 인프라? 그래, 인프라는 깔 수 있어. 하지만 기술은, 첨단 산업은, 저건 하루아침에 안 돼. 그렇긴 합니다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첨단 산업은 우리 일본이 세계 최고야. 한국이 고속도로 깔았다고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겠어?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 차관이 웃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한국은 영원히 우리 밑이야. 인프라 깔고 공장 짓는 건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첨단 기술은 못 따라와. 100년이 지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은 불가능하다고. 그게 10년 뒤에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통산성 심의관이 되어 있었. 한국 전문가로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정책에 자문을 제공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날 후배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심의관님, 한국에서 이상한 소식이 왔습니다. 뭔가?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삼성이 반도체? 네, 64K 디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삼성전자 64K 디램 독자 개발 성공.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세계 세 번째? 네, 미국 인텔, 일본 NEC에 이어서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는 알고 있었죠. 설탕 만들고 섬유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반도체를? 저는 전문가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64K 디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술 담당 과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의관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64K 디램이요? 그건 이미 9세대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미 256K 개발을 끝내고 이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이는군. 삼성이 뭘 알겠습니까? 반도체가 설탕 만들듯이 되나요? 장난감 수준일 겁니다. 연구실에서 샘플 몇 개 만든 거겠죠. 다른 직원이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는 아무나 못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는 일본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이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한국 회사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장난감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위협, 요소 없음. 저는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다시 보고서가 왔습니다. 삼성, 256K 디램 개발 성공. 일본과 격차 6개월로 단축.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차가 6개월? 네. 작년에는 4년 차이였는데 1년 만에 6개월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2년 뒤 또 보고서가 왔습니다. 삼성, 4M 디램 세계 최초 개발. 일본 추월. 저는 보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추월. 네, 세계 최초입니다. 일본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했습니다. 9세대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위협, 요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월당했습니다. 저는 급히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사태가 심각합니다. 삼성이 4M 디램에서 세계 최초를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NEC가 최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삼성이 최고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술 담당 과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입니다. 한국이 10년도 안 돼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추월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야마모토 차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한국은 우리를 못 따라와. 100년은커녕 2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월당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틀렸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구나. 그 뒤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제품. 하나씩 하나씩 한국에게 빼앗기기 시작했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한국 차가 미국에서 팔리겠어? 1년 안에 철수할 거야. 5년 뒤 현대는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LG와 삼성이 TV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한국 TV, 써니를 이기겠어? 꿈도 꾸지 마. 10년 뒤 써니 TV 사업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가 세계 1, 2위를 차지했죠. 조선은 어땠습니까? 한국이 조선업에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배 만들기가 쉬운 줄 알아? 우리 미쓰비시가 10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인데 20년 뒤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미쓰비시 조선은 사실상 문을 닫았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매년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고 추월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심의관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을 무시한 것, 한국의 잠재력을 보지 못한 것, 한국 사람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한 것. 우리는 오만했어. 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35년간 지배한 나라라고,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이라고.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였어.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TV, 휴대폰. 하나씩 하나씩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 퇴직했습니다. 4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후회되는 건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에 삼성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뿐이야. 6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나를 때려주고 싶어. 왜요? 그때 나는 한국을 영원히 모질어날 나라라고 보고서에 썼어.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올 거라고. 저는 삼성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어. 다시 2024년입니다. 저는 손자 켄타에게 6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켄타가 넋을 잃고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비웃는 사이에 저들은 뛰었어.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에 저들은 쌓아 올렸어.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 켄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울해요. 우리 일본이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아니야.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뇨?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89년을 살아온 몸이 무거웠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 삼성, LG, 하현대의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죠. 켄타야, 너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 1위가 어딘지 아니? 삼성이요. 한국이요.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72%야. 켄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72%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한국 회사 두 곳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2%를 만들어. 우리 일본은 몇 퍼센트인 줄 아니? 3%야. 3%.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가 80%였어.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가 일본이었어. NEC, 도시바, 히타치. 이 세 회사가 세계를 지배했지. 그런데 지금은 3%야. 40년 만에 80%에서 3%가 됐어. 저는 창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죠. 배터리는 어때?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가 어딘지 아니? 중국 CATL이요. 2위는 LG요. 한국이요. 3위는 삼성 SDI요. 역시 한국이요. 그래. 1위부터 5위까지 중국 아니면 한국이야. 일본은 파나소닉이 6위에 간신히 걸쳐 있어. 켄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선은 세계 조선업 1위가 어딘지 아니? 현대중공업이요. 한국이요. 2위는 삼성중공업이요. 역시 한국이요. 3위는 대우조선해양이요. 또 한국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위, 2위, 3위 전부 한국이야. 우리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디에도 없어. 사실상 조선업에서 철수했지. 켄타가 주먹으로 허벅지를 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전부 1위였잖아요. 그래, 전부 1위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조선 1위, TV 1위, 휴대폰 1위. 전부 일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부 한국이야. 아니, 한국 아니면 중국이야. 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89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이 질문이 가장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이야. 오만요? 그래.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어. 영원히 못 일어날 나라라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비웃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 저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뛰었어. 광부들이 월급의 92%를 보내면서 나라를 세웠어. 고속도로를 깔고 제철소를 짓고 반도체를 만들었어. 우리가 비웃는 동안 저들은 피땀을 흘렸어. 켄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 삼성 부품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들고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굴리고 그게 60년 전 우리 세대의 오만이 만든 결과야. 저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도쿄의 밤하늘 아래로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들 사이로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켄타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손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독일이 한국의 차관을 승인했을 때 우리는 비웃었어. 미친 짓이라고, 돈 버리는 거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미치지 않았어. 독일은 한국의 가능성을 봤어. 광부와 간호사들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봤어. 그 절박함이 나라를 세울 힘이 된다는 걸 알았어.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봤어.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35년간 지배한 나라라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서. 켄타가 물었습니다. 그때 일본도 도왔으면 달라졌을까요? 달라졌겠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틀렸다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한국을 무시한 것도, 한국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도, 한국이 추월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도 전부 틀렸어. 저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켄타야, 할아버지가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다른 나라를 무시하지 마. 다른 민족을 깔보지 마. 오늘 뒤처져 있다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저는 손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 1인당 소득 87달러, 실업률 47%.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였지. 저는 창밖에 삼성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야.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첨단 산업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어. 60년 만에. 켄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야. 할아버지는 그 60년을 다 지켜봤어. 한국이 바닥에서 일어나 정상에 서는 과정을. 그리고 깨달았어. 저는 손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람을, 나라를, 민족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오늘의 패배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어.
오늘의 거지가 내일의 왕이 될 수 있어. 할아버지.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한 건 그냥 된 게 아니야. 광부들이 탄광에서 피를 흘렸어. 간호사들이 밤을 새웠어. 월급의 92%를 고향에 보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 그 희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독일은 그 희생을 믿었어. 사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그 절박함을. 우리는 비웃었지. 하지만 독일은 믿었어. 그리고 독일이 옳았어. 켄타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저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너희 세대에게 이런 짐을 물려줘서 미안해. 우리 세대가 오만했어. 그 대가를 너희가 치르고 있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서서히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죠. 삼성과 LG와 하현대의 간판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0년. 한 나라가 바닥에서 정상까지 오르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한 나라가 정상에서 추락하는데 걸린 시간. 켄타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알려줄게. 손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만은 패망의 시작이야. 그리고 겸손은 성공의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겸손했어. 가진 게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 그 겸손함이 배움이 됐고, 배움이 성장이 됐고, 성장이 역전이 됐어. 저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어. 가진 게 많으니까 오만했어. 그 오만함이 안일이 됐고, 안일이 정체가 됐고, 정체가 추락이 됐어. 켄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도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죠. 저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온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내가 60년 전에 한 말이야. 내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0년은커녕 60년 만에 우리를 앞섰어. 그것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켄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뭔데요? 저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야. 한국에게서 저들이 어떻게 바닥에서 일어섰는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됐는지, 그걸 배워야 해. 켄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는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89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35살의 오만한 관료가 89살의 늙은 참회자가 되기까지 60년이라는 시간. 켄타야. 네, 할아버지 이야기 잘 기억해. 그리고 너희 세대는 우리 같은 실수하지 마.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저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를 못 따라온다. 60년 전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의 대가를 지금 내 손자 세대가 치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기적 위로 새벽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시카와 켄지. 1963년 한국을 회복 불가능 국가로 규정한 보고서를 작성한 남자입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저는 89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한국, 그 나라의 기적을, 광부들이 탄광에서 흘린 피를, 간호사들이 이역만리에서 흘린 땀을, 월급의 92%를 고향에 보내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그 절박함을,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오늘을. 저는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한국, 당신들은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일본 통산성 관료가 60년간 지켜본 대한민국의 기적이었습니다. 87달러의 거지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광부와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월급의 92%를 고향에 보내며 이뤄낸 기적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